인도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 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립니다. 왜? 중국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뭐 이를테면 남미라든지 뭐 어디 가도 중국 사람들은 다 있죠. 하지만 인도 사람처럼 대규모로 이제 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나라는 어디냐?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영국? 미국?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올려드렸던 여러 주제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봅니다.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시나, 어떤 반응을 하시나,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콕콕 박히는 아픈 이야기를 써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일 뜻밖은 송금, 해외에 나가신 분들이 돈 보내는 그 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알 수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 취향을 좀 더 잘 이해를 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든 묻어가는 김에 그걸 또 좋아해 주시니까 그거와 연관되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보도록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되죠.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45억 인구 그랬는데 거의 뭐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났죠. 한 100억까지 늘어난다 그러는데, 태어난 나라를 떠나서, 내가 태어난 그 나라를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집 떠나서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습니다만 UNHCR 집계로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 인구의 3.6% 상당히 많습니다. 한 4% 가까이가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제일 많냐라고 보면은 이제 유럽은 사실 뭐 다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복지, 뭐 난민, 뭐든지 해서 자꾸 한 유럽에 가서 살고 싶은 우리나라 분들도, 여러분들도 이제 보면은 나 유럽 가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로 30대 한 중후반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 전체 보면은 8,670만 명. 이야, 많다. 그 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도 8,560만 명. 이거는 이제 집 떠나서 주변 국가, 사실 뭐 인도나 중국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활동하거나 사는 경우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한 8,500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다들 가고 싶어하는 또 다른 나라, 미국, 캐나다, 이 북미 지역 같은 경우도 한 5,800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2,500만, 남미 1,480만, 그 다음에 뭐 호주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이제 거의 한 1,000만 가까운 940만 정도가 그 나라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그 집 떠난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집 떠난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집을 많이 떠났느냐? 어딜 것 같으세요? 지난 시간 방송 보셨잖아요. 제일 송금 많은 나라 어디였죠? 인도죠. 그러니까 집 나간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제 송금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도가 가장 많은,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가 한 1,800만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에 러시아, 뭐 중국, 시리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의외로 되게 많이 나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보면 뭐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뭐 아니면 남미 뭐 이런 지역들도 되게 많이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튀르키예 이런 지역들도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가 있죠. 중국은 그렇다 치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 영향이 이제 원체 크죠. 내전에 따른 난민 영향.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여기는 당연히 옛날 영연방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주변 국가로 많이 나간 거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에 따른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지역에 뭐 가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 있고, 아프간도 이제 난민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남자, 여자 나가는 게 좀 달라요. 오른쪽이 이제 집을 떠나신 분들의 성비를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인도, 멕시코, 러시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많은 정도.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여성이 더 많고. 그래서 대충 보면은 여성들이 많다 그러면은 뭔가 서비스업이라든지 가사 등등에 관한 이런 일을 하고 있겠구나라고 보이면 되는데, 어떻든 간에 인도가 유달리 남성이 해외로 나가는 게 높고, 반면에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되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남성들이 나가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좀 많이 나간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나가면 이민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주변에 친인척 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뭐 미국이라든지 해외 나가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민 1세대, 그러니까 내가 떠나서 태어난 고국을 떠난 첫 번째로 해외를 넘어가신 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분들은 어떻든 내가 고향을 떠나왔기 때문에 고향과의 유대
관계가 되게 강하다라는 거죠. 즉 이민 1세대가 많아야 송금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2세대, 3세대 내려가면은 뭐 그 아버지 고향이지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내가 왜 돈을 보내? 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가 훌쩍 넘는 해외 송금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말은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중국은 집을 떠났는데 고국을 떠났는데 지금 막 떠난 사람들도 많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즉 1세대가 가서 낳은 자식들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중국과 이민자들 하고의 관계는 인도만큼 끈끈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여기에서도 또 나타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립니다. 왜? 중국 사람들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가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중국 사람들은 그래도 동남아시아, 뭐 우리가 보통 화교라고 부르는 요 집단,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도인데 뭐 이를테면 남미라든지 뭐 어디 가도 중국 사람들은 다 있죠. 하지만 인도 사람처럼 대규모로 이제 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 있는 나라는 어디냐?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영국? 미국?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는 UAE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만 350만 명이 있어요. 그 인구 얼마 안 되는 나라에 인도 사람들이 350만이 가서 복닥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로 뭐 하겠어요? 건설 노동자라든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사우디 같은 경우도 이제 25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만 합해도 중동의 대표적인 돈 많은 나라 두 나라만 합해도 600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이 지역에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대부분 다 건설 노동자 같은 육체 노동자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무직 이 비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사우디 같은 경우 보면은 인도 사람들 중에 한 30% 정도는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이다라는 통계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270만. 영국은 생각보다 좀 적어요. 영국이 84만. 그다음에 캐나다 72만. 호주 58만. 주로 옛날 이제 영연방 국가, 영어 쓰는 나라. 아무래도 이쪽 선호도가 이제 높겠죠. 그래서 일단 이 인도 이민자들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그 가는 나라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로 다 영어를 쓰는 나라.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영어권 나라에 가서 제일 적응 잘하는 게 당연히 어느 나라? 인도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거주 이제 이민자, 인도계 이민자들한테 당신 영어 잘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봤을 때? 라고 하면은 나 영어를 잘 못해요. 난 좀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한 22%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북아 사람들, 한국, 중국 뭐 이런 사람들은 영어 스트레스 이런 게 있는데 비해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니까 더 쉽게 나가는구나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인도 사람들의 해외 이주는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거는 이제 18세기, 특히 19세기 들어오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이제 정착이 되고 그러면서 영국 사람들을 따라서 여러 나라의 이제 계약직 노동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노예를 쓰지 못하니까 뭔가 노동력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빈자리를 메꿔준 게 인도, 중국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당시에 제일 많이 간 쪽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동해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케냐라든지 모잠비크 뭐 이런 지역 그리고 이제 남아공에도 많이 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도의 가장 유명하신 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디 간디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변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어디에서 활동을 했냐 인도에서 활동을 한 게 아니고 남아공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 남아공에 인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해외에서 내가 사는데 이 나라 말이 익숙치 않거나 이 나라 시스템이 익숙치 않아. 이 나라 변호사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러워. 가격도 비싼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를테면 한인 변호사 가격도 괜찮아. 그러면 훨씬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간디 같은 경우도 남아공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해안부터 인도까지의 바다는 뭐죠? 인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도의 영향력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많이 이주했다. 그래서 처음에 아프리카 동해안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서해안으로 가서 그 지역에도 현재 인도 사람들이 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19세기 때는 주로 이렇게 옮겼고요. 그다음에 20세기 때는 언제부터 옮겼냐면은 1947년 이후부터 다시 인도인들의 디아스포라 해외로 이주가 되게 많아집니다. 이때는 주로 어디로 갔냐면 영국으로 많이 갔어요. 영국이 이제 1945년 전쟁이 끝나고 전후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쟁터에서 돌아온 남성들만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유럽 많은 나라들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제일 친숙하게 느끼던 펀잡 지역, 그다음에 이제 구자라트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분들의 후예들이 이제 영국에 많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65년이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어. 누구 내 친척 누가 참 옛날에 이민 가셨지. 라고 하는 게 대부분 언제냐? 다 1965년 이후예요. 그러면 196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 이민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 시스템으로 바뀐 게 1965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미국 사회가 크게 바뀌고 이민들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민의 나라긴 하지만 이민에 대해서 제도가 몇 번 바뀌고요. 기본적으로 이왕이면은 서유럽 사람들, 백인이고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자관 어떻든 간에 영국 사람들, 영국의 핏줄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낮춰보는 남유럽이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아일랜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90년 18세기 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시민권을 따겠소 라고 하면 이거는 오래 살았던 안 살았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백인, 인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들어오면서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아일랜드, 중국 이런 곳에서 많이 왔는데 이 당시에 19세기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리고 동유럽, 그다음에 남유럽, 주로 이탈리아 쪽이죠. 이쪽에서 이민자들이 되게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백인들이야. 솔직한 얘기로 수염 깎고 그냥 말쑥한 옷차림 입고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지? 라고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사람들, 특히 황인종 같은 경우는 딱 보면 이제 중국 사람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1882년이 되죠. 대륙횡단 열차 짓겠다고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왔는데 너무 많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잡혀 먹이는 거 아니야? 라는 황화론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민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중국인이 못 들어오게 돼요. 중국인이 이제 더 이상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민법이 19세기 말에 한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로도 마음이 안 놓였는지 1921년에 국가별로 이민을 할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는 이민이 있겠어요? 없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과정에서 제일 자존심의 상처를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난 나라가 어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스스로가 탈아 입구라고 그러잖아요. 아시아를 떠나서 나는 유럽 어떤 이런 백인들과 동등한 자격이야 라고 그동안에 계속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뭐 청일전쟁, 러일전쟁 뭐 이런 거 이기고 난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내가 한 축이고 내가 동등한 대접을 받아 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믿고 있던 꽤 친하다고 생각했던 미국이 너희들은 중국이랑 똑같아 라고 그래가지고 이민을 딱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당시에 일본 정치권은 되게 격노합니다. 정말 화를 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읍소도 하고 화도 냈지만 미국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 이 법 자체가 이제 아시아 그다음에 남유럽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누구는 뭐 이렇게 안 된다 라고 이제 했던 거죠. 사실은 이때 쌓였던 감정, 미국에 대한 불만, 저 자식들을 낮춰보내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억하심정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사실 태평양 전쟁의 한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921년부터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한 40년 정도 이제 이어지다가 1965년에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또 대대적으로 반합니다. 즉 가면은 올해 일단 외국인으로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다가 내가 미국 시민이 되겠소라고 하면 자격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이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1965년부터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내가 원래 미국에 가서 뭐 시민권을 획득을 한 사람들이 계시겠죠. 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던 결혼 상대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한국에 와 있던 미군과 결혼해서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1965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부모님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1965년부터는 미국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배우자잖아요.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시민권 나왔을 거고 이 시민권자들의 친지, 자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청 해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해가지고 이민자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들어서 뭐 캐나다 이런 이민할 때 보면 뭐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 경력이 몇 년이야, 뭐 이런 거에 따라 점수제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전문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대, 그 다음에 난민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또 우대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진 게 이제 1965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1965년 이후부터는 인도 사람들한테는 미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도에 14억 인구, 좀 있으면 이제 15억을 찍을 수많은 이 인도 사람들 중에 누가 이민을 가느냐? 어떤 분들이 갈 것 같아요? 보통 이민이란 거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자기들이 태어났던 사회에서 불만이 많거나 너무 어렵거나,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이판사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뭔가를 베팅을 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는 어려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조사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인도계 미국인이죠? 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자기가 내가 어디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난 아니지. 내가 미국 사람인데라고 하는 분도 있고, 내 뿌리가 난 인도에서 왔으니까 나는 뭐 그래, 카스트. 그러면 당신 카스트는 당신 생각하시기에 하층, 상층, 어디?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층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비율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인도 내부에서도 누가 이민을 가느냐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아까 1947년 이럴 때는 이제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펀자브, 그 다음에 이제 구자라트 이런 쪽에 많이 갔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도 남부 쪽에서 많이 가고 있다. 미국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 남부는 우리 뉴델리나 이런 쪽에서 쓰는 이제 힌디어 안 쓰잖아요. 자기들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텔루구라고 말하는 요쪽 말을 쓰는 남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7년 사이에 텔루구어를 쓰는 사람의 비중이 8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외하고 어떤 말을 주로 쓰는지를 쭉 찾아봤을 때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그건 뭐 퍼센티지니까 배율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이 텔루구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미국으로 이제 많이들 가죠. 최근 들어서는. 그러니까 뭐 보통 여러분들 인식이랑 비슷해요. 미국 사람들도 인도 그러면은 일단은 컴퓨터, 뭐 프로그래밍, 수학 이런 거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인도의 똑똑한 친구들도 대부분 다 이공계로 진학을 해서 여기서 기회를 잡아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내가 미국 취업 이런 걸 꿈꾸고 계시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라든지 이공계 관련 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버거운 경쟁 상대가 제가 봤을 때는 인도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H1B 비자 같은 경우 전체 비자 발급의 73%가 인도 출신 사람들한테 배정이 되고 있어요. 2023년도 기준이니까 뭐 이거는 최근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전문직 미국 사람들이 필요한 뭔가 이거에 대해서 인도 사람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도 공과대학이라고 번역하는 이제 IIT 같은 경우는 여기는 뭐 정말 초천재 많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 곳은 아니죠. 캠퍼스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 어마어마한 인구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이제 IIT인데, 여기서 조사를 해봤어요. 1등서부터 1000등까지 중에서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어디를 가느냐라고 보니까 36%가 이제 해외로 가더라라고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1000등 말고 100등, 정말 이제 아주 한 줌밖에 안 되는 최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 라고 보니까 62%가 미국에 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인재 두뇌를 빨아들이는 뭐 자석 같은 그런 나라다라는 점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돼 있는 논문을 쓰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위 20%를 찾아보면은 그 중에 상당수가 인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도인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평가가 많이 달라요. 중동 지역, 아까 뭐 UAE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육체노동, 힘든 일,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 수준도 낮죠. 하지만 미국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누가 간다고 그랬죠? 아까 H1B 비자 같은 받아서 전문직 비자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급여 수준이 높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장 돈을 잘 버냐, 이런 통계들도 같이 조사를 합니다. 인구 센서스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가구당 소득이 높아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인도 많죠. 인도 사람들이 전체 미국에서 지금 한 450만 명 정도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가구 소득 중간값입니다.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이니까 중간값이죠. 가구당 15만 달러가 넘습니다. 상당히 이제 고액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뒤어서 대만, 필리핀? 필리핀 되게 높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가구당 소득이 10만 달러를 넘고, 파키스탄도 10만 달러 넘고, 중국도 10만 달러를 넘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국과 인도를 비교해 보면은 인도계가 중국보다 중간값으로 비교했을 때 50% 이상 가구당 소득을 이제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은 어디 있어라고 이제 볼 텐데, 이렇게 쭉 보시면 미국 내에서 머릿수로 많은 것은 인도, 그 다음에 중국 400만 명이 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리핀도 한 300만 명쯤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실제로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 치고는 상당히 많이 가 있죠. 한 150만 명 정도로 지금 이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민자
라고 이제 번역이 되니까 이미 이제 시민권을 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빠지는 통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어떻든 간에 베트남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 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이 이제 9만 1,000달러 정도가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8만 7천 달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본국 기준으로 보면 제일 잘 사는 나라가 한국, 일본일 것 같은데 정작 이민자 집단에서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역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에 대해서는 저도 뭐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를테면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급여가 많은 그런 업체에 근무하고 그런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뭐 투명한 지갑이지 않습니까? 국세청에 다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주로 자영업에 많이 계신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현금 거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낫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 약간 저도 이거 보면서 아리까리해요. 일본 사람들도 상당히 낮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계신 교포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 달아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인도 사람들은 아주 잘 나갑니다. 여러분들 올해 작년서부터 나스닥 투자하시는 분들 엄청 득보셨죠. 지금 거의 1년 사이에 한 5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이 S&P 500 기업들 중에서 CEO가 인도 사람인 경우가 지금 2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11명이었는데 10년 사이에 이제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머릿수로도 엄청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저 위쪽에 정말 핵심 요직 이런 쪽에도 다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IBM, 구글 이런 쪽 다들도 다 이제 CEO가 인도계다라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학교 쪽에도 인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래도 분위기가 약간 좀 시들해졌는데 한때 이제 되게 인기를 끌던 MBA, 경영학 석사 보통 이렇게 번역하던 MBA 같은 경우도 상위 랭킹 5개 대학 중에서 3곳이 인도 사람이 이제 학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도 하원 의원 중에서 19명, 호주도 6명, 미국도 5명. 즉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돈을 벌러 가는 것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자연스럽게 넓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일단은 머릿수가 많고 그 머릿수가 간 사람이 똑똑한 사람, 야망 있는 사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다방면으로 뻗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인도 사람들이 미국에 450만이나 있어 이러면 이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실 텐데 그래서 미국은 이제 궁금하면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중에 당신이 인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미국 사람들 중에 84%는 나는 중국은 싫어요. 중국 사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는 27%. 그러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수준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에 비해서 인도는 덜 공격적이고 무해하고 그냥 큰 문제 없이 자기 앞가림들 잘하는 이런 친구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인 이민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다. 이것은 결국 현재의 미중 관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자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도는 달라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가 있다 보니까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도의 영향을 받는 면도 종종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크리켓이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나? 자관 6월 달이죠. 6월 달에 끝났을 텐데 텍사스 그다음에 뉴욕 이런 지역에서 세계 크리켓 대회 이런 것들이 열려서 막 경기장 임시로 만든 경기장에 막 5만 명, 3만 명 티켓 한 장에 $1,000 아니면 리셀 이런 걸 리셀러로 이제 사서 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야구를 하지만 크리켓하고 야구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영연방 특히 이제 인도나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게 미국 내에서 상당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축구,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크리켓 이런 것들이 점점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이 용광로 속에서 인도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자신의 영향력,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적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인도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은 인도의 국제적인 영향이 높아진다라는 거하고 비슷하게 봐야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일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도 사람들은 출세 욕구, 위로 올라가는 욕구들도 되게 강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한 바로는 보면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기도 잘 맞춰주고 눈치도 빠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인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대부분 우호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때도 흐지부지되고 하는 게 뭐냐? 이 나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인도 사람들이 결집이 된 힘들, 그리고 그걸 대표할 만한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당연히 미국 정치는 돈이잖아요. 각종 정치 자금 이런 것들로 지원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치권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백인 뭐 기존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중국을 경제를 하려면 인도가 필요해. 인도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좋아라고 하면서 인도 사람들에 대해서 쌍심지를 돋구고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유하게 바라보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한테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보면 뭐 여러분들 이제 그런 표현 보고 저도 빵 터진 적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영국 탓을 해봐라. 그럼 거의 맞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맞죠. 그런데 그 영국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뎠던 그 지역에 가면 상당수의 인도 사람들이 많이 또 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 죽지 않으려고 떠나왔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 인디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해외 거주 인도인들이 인도의 큰 자산이고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되게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세계를 주름 잡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머릿수가 좀 많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떻든 대한민국 사람들도 미국에 지금 현재 150만 명, 그러니까 상당히 많고, 이 정도 먹고 사는 나라에서 지금도 미국으로 유학 가는 비중 따지면은 이제 인도, 뭐 중국, 다음에 대한민국이 한 3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해외로 많이 나가는 한국인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의 미래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좀 그런 면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좋아하셨던 내용에 연결해서 세계를 주름 잡는 인도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